본격 문화재 토크쇼 주접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스스로 한번 박수 한번 주시죠. 지난 방송이 나가고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100통 이상 받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문제점만 제기하느냐? 왜 이렇게 무리는 못한다고 하는 거냐? 이런 방송이 막 아주 항의성 전화가 넘어와갖고, 이게 조금, 어찌됐든 저희 방송을 보시고 또 용기를 얻는 분도 있는 반면 또 그 상처를 입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대표로 우선 사과하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문화재판에 진짜 신진뼈, 굵은 뼈, 오래된 뼈, 두 잔뼈를 굵혀가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선 임동조 석장님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임동조입니다. 네, 지난번 이어서 다시 한번 또 이게 나오게 됐는데, 이번에 문화재 그 수리 길조협회 오기성 씨하고 네. 오늘 좋은 토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조금 전에 소개를 다 하셨는데 한번 본인이 알아서 소개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문화재 수리협회 오기성 실장입니다. 예. 그 수리협회 그러니까 상임실장인가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일을 안 하고 수리협회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렇죠. 각종 뭐 법률이나 뭐 이런 걸 다루시는 분인 거는. 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문화재청하고 조율하고 뭐 네. 이런 거 담당하시는 분이네요. 네. 예, 실질적으로. 그럼 문화재 수리 기술자 자격증 보유하고 있죠? 네. 문화재 수리 보수 기술자는 제가 예전에 취득을 했고요. 그러면 현장 경험도 있으십니까? 취득하고 나서 이제 몇 년간 일을 하다가 네. 이제 사실은 제가 너무 좀 젊었을 때 따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보니까 상당히 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느낀 게 네. 이게 사실은 더 많은 공부가 뒤따라야지만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제 몇 년간 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관련된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해갖고 이제 한 3년 전에 이제 박사 과정을 다 끝내고 그러고 이제 다시 이제 복귀를 하려다 보니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냥 그런 거 이제 수리협회에 들어와서 좀 일을 같이 하면서 서로 이제 도와가면서 하자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면 수리협회를 좀 한번 잠깐 소개해 주실래요? 수리협회는 문화재 수리업을 하시는 업체들을 회원으로 하는 그런 협회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제 저희가 한 2년 전에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적인 단체로 지정이 돼서 사실은 전시는 사단법인의 이 협회가 있었는데 그걸 청산을 하고 이제 그 문화재 수리법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조직으로 저희가 재출범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 이제 수리협회는 됐고요. 기능인협회 정확하게 좀 기능인협회를 한번 소개해 주세요, 임동조 선생님. 우리 기능협회는 사실 우리 기능인들이 한국에 전체 다 보면 8,300명까지 있습니다. 8,300명 정도 되고 또 우리가 24개 직종의 기능공들이 모여서 우리 기능공들의 친목을 다지고 우리 권익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데가 우리 기능협회입니다. 그리고 또 문화재 현장에서 사실 진짜 피땀을 흘리고 뭐 혼을 쏟아가면서 우리 귀중한 우리 한국에 있는 문화재를 복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업무적인 계층 구조를 나눈다면 가장 최첨단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보병이네요, 보병. 일선에서. 네, 보병.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보병. 네. 여기는 이제 소대장급 되나? 그렇죠. 소대장. 뒤에서 이제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들이 진짜. 그렇게 자꾸 이제 위계 그 구조를 그렇게 아니, 그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게 문화재 보호법상에 나와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이 문화재 보호법상에 보면 기술자가 기능자를 관리 감독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뭐 물론 전반적인 학문적인 걸로는 기술자가 좀 뭐 어떤 뭐 규약이나 규칙 이런 거는 잘 알지 모르지만 현장의 기능도에서는 기능인을 따라갈 수 없다. 네. 이것도 뭐 인정하시나요? 그럼요.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기술자하고 기능자의 그런 위치가 꼭 상하 관계라기 하기에는 조금 사실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딱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기술자의 법적인 역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문화재보호법 수리 등에 관한 법을 보면은 사실 기술자는 현장에서 문화재 수리와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를 행정적으로나 뭐 기술적으로나 그걸 수행해 나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기술자가 혼자서 단독적으로 일을 할 수는 없거든요. 기술자는 꼭 수리 업체에 소속이 되어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각 현장에 이제 이 배치가 돼서 나오는 기술자들은 사실은 그 업체를 대표해서 나와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급계약의 구조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만약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수리를 발주를 한다. 그러면 그 일을 수리 업체가 받아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기술자가 회사를 대표해서 일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 구조로 봤을 때 모든 책임은 회사가 지게끔 돼 있어요. 예. 그 구조로 봤을 때는 회사를 대표해서 나오고서 일을 하는 사람이 기술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자기네들이 져야지 되는데, 작업에 대한 관리나 아니면 지도에 대한 권한이 없으면은 사실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책임과 권한을 같이 가져가야 되니까. 그게 이제 2011년도에 우리 그 수리법이 개정이 됐어요. 대폭으로. 대폭으로 개정되면서 전문 건설업이 그 목공사, 석공사, 본화공사 3개가 생겼습니다. 3개 생기면서 첫째로 등록 요건이 보수기술자 1인, 그리고 해당 기능자 2인 이렇게 됐어요. 등록 요건이. 그것이 보수기술자 1인이 왜 들어가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우리 수리법에 제1장 2조 2항에 우리 기능자는 당연하게 기술자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네네. 요즘 어떤 시대 사조에 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에.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 작업이 돼가 되는데 등록 요건이 그래서 되다 보니까 사실 11년도에 사실 그 3가지의 그 전문 건설업이 생겼지만 그래도 3가지 생겨서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그 기술자, 보수기술자를 영입을 해서 회사를 꾸려 나갔었어요. 한 1년 가까이를 하다가 그 보수기술자는 사실 기능자한테 이렇게 관리 감독 받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래서 또 현장에 나가보면 현장에도 원청자인 보수단청업에서 보수기술자 1인이 현장 대리인으로 있고 또 하나 우리 이제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에서 우리 보수기술자가 한 사람이 나가요. 나가다 보니까 이 원청자에도 한 명이 있고 하도급자에도 한 명이 있잖아요. 그럼 원청자는 총 감독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계셔야 되는데 하도급자는 한 사람, 보수기술자는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 그게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보수기술자는 우리 상위권에 있는 분인데 우리가 뭐 석공사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 가서 뭐 돌을 우리가 움직이는데 좀 도와달라, 뭐 돌을 다듬는데 뭐 해라, 뭐 이런 일을 시켜서는 또 안 되잖아요. 사실 안 맞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안 하려고 하죠. 힘든 일을. 그래? 하려고 해도 못하죠. 못하죠. 더 하려고 해도. 뭐 그런 일을 그 기술자라는 사람은 어쨌든 업체를 대변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실제로 현장에 나가면은 기능인 분들이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 문화재 현장에서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이제 고령화가 되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술자 쪽으로는 좀 들어와요. 근데 기능 쪽이 그만큼 잘 안 들어. 힘들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훨씬 더 경험이 많은데 왜 젊은 사람의 지도 관리를 받아야 되냐라고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역전된 관계에서는 그럼 인정을 해야 되는 거냐? 이게 단순히 이제 이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역할이거든요. 역할을 법적으로 주어졌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격을 취득하면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무리 없이 일을 하는 거고,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역할이 기술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지만 문화재를 보존을 해야 되는
일을 기술적으로 이끌어나야 된다라고 보면은 그거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거는 전통 기술 기법 당연히 필요하죠. 또 하나는 전통 기법이 아닌 방식으로 이 재료의 물성을 좀 더 강화시키거나 아니면은 개선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첨단 기법의 도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문화재 수리를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전통 기법으로 그냥 다 다시 하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따져서 우리가 문화재 수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기술자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발주처의 감독관이 잘 그 행정적으로 관리해서 적재적소에 그냥 기능인 분들이 와서 일할 수 있게끔만 하면 되는데 문화재 보존은 사실은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근데 과거에는 사실은 제가 이제 봐도 그렇게 많이 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문화재에 대해서 막 이 사회적으로 지금도 저희는 문화재 예산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것만큼도 안 나왔었잖아요. 네. 그만큼 사실은 문화재에 대한 투자를 나라가 그 예전에는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때는 문화재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뭐 크게 문화재로 잘 보존해야 돼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일단은 뭐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쭉 그냥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고, 그러니까 문화재 보존을 하는 거는 지금은 굉장히 복잡한 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이게 기능적으로만 해결하면 된다, 아니면 전통 기법으로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비전통적인 기술적인 요소들을 그러면 누가 고민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공무원들은 못 한다 이거죠. 그분들은 행정가이기 때문에. 우리 전통 그 기능인분들은 우리 전통 기법에 대해서는 뭐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 안에서는 아주 잘하시죠. 근데 그 외적인 거에 대한 컨트롤이 있어야지 된다 이거. 그게 사실은 뭐 기능인분들을 부리고 싶어서가 아니고 문화재를 보존함에 있어서 그러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직능이 다른 거죠. 근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오 시장님 너무 학술적으로만 자꾸 하니 제가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사실 이 문화재 보호법상에 기능인과 그 기술자를 나눠놓으면서 관리 감독해야 된다 뭐 이런 문구는 문구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수정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바꾸기 전에 기왕 바꿀 거면은 우리가 문화재 수리 기술자가 그러면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그렇지,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안 됐어요.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아직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어느 정도 조금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렴풋이나마 공감을 하는 거지 똑부러지게 기술자는 현장에서 이걸 해야 돼 라고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에 있는 문구를 갖다가 수정하거나 빼버리면은 어떤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면 그럼 기술자는 뭐하러 있냐? 여기 오구영 시장님께서 우리 문화재 그 기술자의 정의하고 기능자의 정의를 아까 잠깐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점에서 저희 이제 문화재 기능협회에서 이제 문화재 기능에 대한 정의를 뭐 수정하는 걸 개선하고 내놓고 싶은 것이 왜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점이 두 가지인데 첫째 한 가지는 그 보수일자의 참 임금 문제, 1년에 한 5천만 원 들어가는 임금 문제하고 또 두 번째로는 참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계속 일할 게 마땅치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에 우리 전문건설업이 처음 시작해갖고 지금 2018년도니까 7년 됐죠? 한 5군데가 6군데 생겼다가 이제는 전무한 거예요. 목공사, 석공사, 번화공사 일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오늘 사실은 문화재청에 제가 공식적으로 질의를 했어요. 네.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그랬더니 네. 오늘 그 수리기술과장 정용훈 명의로 이제 받았어요. 이렇게 공문을 받았는데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문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현재 문화재 수리업 종류 중 일부 전문 문화재 수리업의 경우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화사업 이 한 개 업체도 등록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인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등록
그 문화재 그 전문 수리업 등록 요건을 요건, 네. 개선하겠다라는 네, 네. 의지 이렇게 네. 공문으로 왔습니다. 제가 여기 2번 항에 여기 쫙 나왔습니다. 전문 수리업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문화청에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거. 어찌됐든 문화재청의 의지는 전문 수리업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의지가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사실은 뭐 이런 공문도 네, 네. 이게 이렇게 자기네 의지를 담는 거거든요. 전에는 묵묵부답하고 했는데 그렇죠. 오늘도 뭐 이렇게 즉각적으로 네. 회신을 해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덕수궁 뭐 특별 관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뭐 아주 일반하게 공개하지 않고 문화 해설사들이 설명을 도와주는 그런 행사인데 거기 김종진 청장이 무슨 의전이나 이런 걸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몰래 와서 객석에 앉아서 그 행사하는 걸 지켜봤다는 거예요. 우리 PD들이 어저께 취재를 갔는데 그렇죠. 자기네들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네. 이제 나는 왜 꼭 김 청장님이 왜 거기만 가나? 문화재 현장도 그냥 너털 있고 뭘 한번 싹 가서 네. 기능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이런 것도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얼마나 고생하고 그러면 네. 기능인들의 좀 사기도 왕양시켜주고 기술자들 수리업체들의 사기도 왕양시켜주고 이분들이 가장 일선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보병 소대장이 돼갖고 일선에서 뛰는 거거든요. 그래서 숭례문 사태 이후로 거의 패닉 상태예요. 그렇죠. 예, 산업도 많이 무너졌고 각종 오해를 받고 물론 뭐 잘못한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이 우리 문화재청의 그 보수 수리 업체나 이 기능인들 보면 막말로 얘기해서 진짜 형편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보수 수리 업체나 기능인들이 조금은 이 삶이 개선이 되고 윤택해질 적에 우리 문화재도 올바로 지켜진다는 취지에서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모셨거든요. 예. 제가 장황하게 말이 많았습니다. 저기 자꾸 우리 작가 선생이 MC 의견 자제하고 표준 품셈을 다뤘다고 그래요. 지난번 2차, 3차 그 협의체 회의에서 네. 그 표준 품셈에 대한 개선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나요? 이제 표준 품셈의 개정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연 1년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해서 부족한 점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거를 이제 문화재청에다가 말씀을 드리고 요런 거는 좀 우리 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면은 지금 기술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그게 이 기술가가 노는 게 아니네요. 아유 열심히 하고 있죠. 노는 건 아닙니다. 제가 잠깐만 표준 품셈에서 아까 저희가 사실은 저희 문화재 업계에 계신 분들도 표준 품셈에 대한 개념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표준 품셈은 A라고 하는 걸 B로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을 공식화하는 거예요. 방식을 방정식을 만드는 거고 거기에 이제 X값, 로직을 만드는 Y값,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X값, Y값은 뭐 인건비가 될 수가 있고 재료비가 될 수가 있고 근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떠한 공식으로 인해서 이 일을 만드는데 투입이 되느냐 그렇죠. 그 공식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저희가 표준 품셈에 의해서 행위의 대가가 정해지는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 표준 품셈 만드는 데 있어서 기능인이나 기술자가 참여를 하나요? 참여를 하는데 사실 이제 표준 품셈은 기술자가 그 역할이 이렇게 녹아나는 건 아니에요. 그 대부분 실제로 일을 행위를 하시는 분들의 행위를 공식화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자는 관리 감독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럼 반영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사실 논리적을 한번 잘 풀어보면 사실 이제 품이 이제 뭐 주전자를 하나 만드는데 세품이 들어갔어요. 세품 값을 이제 문화재 보수단청에서 원청자가 맡아갖고 저희한테 줄 거 아닙니까? 그럼 저희가 해보다 보니까 세품 값을 받아서는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야, 니네들 세품을 받아갖고 우리 세품을 줬는데 이거 너무 안 맞다. 다시 개선해야겠다. 하면 이제 모니터링에 올리면 문화재청에서 새로 한번 조사해봐라 하면은 저희가 우리 기능자들이 모여서 이 품셈에 지원해서 일을 하는 거죠. 명지대학교 지금 저기
그 김웅 김웅 씨. 실장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맡아갖고 문화재품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맡아서 나와서 이제 우리 저희 기능자들이 있는 데 와서 조사를 해요. 그러다 보면 저희는 사실 거의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 문화재청에서도 이제 국가기관이잖아요. 네. 그럼 예산이 있어요. 네. 예산이 이제 뭐 한 1,000만 원이 있는데 10가지를 조사해야 돼. 네. 그러다 보니까 10가지 100만 원씩 책정이 됐는데 어느 거는 재료를 사서 하는 것도 있고 어느 건 재료를 사지 않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게 또 있고 그래요. 일하고 있는 데 가서.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재료를 우리가 사서 드릴 때도 있다는 얘기지. 쉽게 우리가 직접. 왜냐면 현장이 계속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조사를 응해서 이 품쟁 대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내가 자재를 하다가 내가 다듬어 주는 거지. 그럼 품값은 나오되 자재값이 없는 꼴도 있어요. 가끔 가다. 그런 일도 생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품샘 조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렵긴 어려운 모양이더라고. 정비관 다 어렵잖아요, 지금. 정비관들이. 근데 그런 그럴 때, 데서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부잣집에서. 부잣집 아니에요, 부잣집 업체가. 부잣집이면 도와드리죠. 부잣집이 아니니까. 보수단체하고 부잣집이 우리- 부잣집이 아니에요, 내가 봐도. 아, 왜 아니 아니기는. 지금 어바신 저희가 분들인데. 지금 보수단청업체들이 네. 한 260개 정도가 설립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1년간의 매출을 네. 조사해 보면은 한 7~80%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연간 1억에서 2억밖에 못 해요. 근데 거기에 기술자 2명 필수로 있어야 되죠. 또 기능인 3명 데리고 있어야 되죠. 또 사장 있죠. 내부에서 일하는 그 내부 직원들 있죠. 직원만 해도 벌써 7, 8명씩 넘어가는데 또 사실- 사무실 유지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각하시면은 그 저희가 사실은 품샘을 개정한 게 이제 꽤 됐잖아요, 그죠? 오래됐죠. 저희가 오래됐죠. 60년대 때 처음 만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들어서 2006년도부터 이제 6년도부터 네, 이제 김홍식 교수님이 시작하셨는데 12년. 그때 말하자면은 그 아까 공식이라고 표현했는데 공식을 대대적으로 이제 수정을 한 거예요. 네. 그 이후에 하는 개정 작업은 그 수정한 공식의 상수를 좀 고친다든지 내지는 그때 빠졌던 공식을 새로 만든다든지 그 정도 그러니까 뭐 수준인 큰 거죠. 테두리가 그거는 바뀌는 크게 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이제 저희가 기존에 이 개정된 품샘으로 구조로 봐서는 이거 말이 안 된다. 저희가 사실은 이 개정을 하고 2010년인가 12년인가 하여튼 그때 개정된 품샘을 가지고 과거에 나왔던 공사를 똑같이 돌려봤어요. 했더니만 지분공사 같은 경우는 40%로 주저앉았어요. 이전에 100원을 줬으면은 40원밖에 개정을 하고 나니까 4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문화재 품샘에 지금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2011년도까지는 그 기계라는 걸 사용을 하는 걸 품샘이 없었어요. 없었죠. 네, 부러워했죠. 2010년도까지. 근데 2010년도까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2006년도부터 한 5년 동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뭐가 나왔냐면 현장에서 이제 장비를 쓰기 때문에 이제 포크레인이라든지 뭐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기계톱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는 바람에 좀 능률이 빨라졌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기계자가 들어가는 기계 장비라는 품샘이 새로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좀 네, 그랬죠. 그랬으면 사람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전동 공구를 사용할 때는 인력으로 50%, 기계로 50%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좀 약간 우리가 유도를 좀 둬갖고 이 품샘도 사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네. 저도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가 기계를 사용한다고 쳐도 전동 공구를 사용했어요. 이렇게 밀고 하는 거를 돌을 잘랐어요. 재단을 하는데 사실 그걸 아무나 자를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럼 그것도 숙련공이야. 네, 숙련공이 해야죠. 네. 그런데 무조건 기계라고 해갖고 굉장히 낮춰서 아까 말씀대로 40%의 품샘을 만들어놨어요. 인력의 40%. 이거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품샘이 예. 그 아주 뭐 타이트하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인력하고 기계가 두 가지로 돼 있는데 예. 인력은 옛날 전통 방법으로 전체를 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높잖아요. 예. 그럼 예산에 그 지장을 주죠. 예. 예산을 많이 짜야 되다 보니까. 예. 근데 국가 돈이 없다 보니까 이왕이면 기계로 해서 빨리 하자. 예. 좀 싼 값으로 하자. 우선 설계를 많이 하는 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다 보니까 기계로 하다 보니까 품이 뚝 떨어져 40% 떨어졌다가 아까
오시장님 한 말씀하셨잖아. 가지 제가 예. 표준품셈 작업을 한다고 문화재청에서 지금 뭐 몇십 년, 십여 년 이상 그렇죠. 뭐 예산도 들어가고 하는데 좀 보완될 점은 뭐가 있습니까? 그? 제가 봤을 때는 표준품셈은 너무 기계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일반 그냥 뭐 누구나 와서 일용직이 하루 배워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예. 지금 석장님이 하시는 일도 수년간 이제 수십 배워가지고 년간 예, 거지.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인데 예. 그 노하우에 대한 대가는 없어요. 거기에는. 왜냐하면 아. 육체적인 노동의 투입만을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문화재를 다룸에 있어서 가공을 할 때 이거를 이렇게 칠지 저렇게 칠지 이거는 단연간의 노하우에 의해서 달라지거든요. 근데 품셈을 조사하는 관점에서 봤을 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누가 하든, 와서 망치질을 하든 누가 와서 네, 하든. 1년짜리가 망치질을 하든 10년짜리가 하든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제 너무 기계적으로 접근해서 하다 보니까 기계 톱을 쓰더라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거는 다 그 판단의 노하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기술력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짜질 수밖에 없죠. 예, 이 자리를 빌어서 문화재청의 표준품셈 작업을 하실 적에 숙련공과 비숙련공 명확한 구분을 해서 숙련공을 위주로 한 그래야지 현장 품질이 우수해지지 않겠어요? 그런 거에 대한 그 좀 품셈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청 관계자 여러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데 260개 업체 중에 7, 80%가 매출이 1억에서 2억 미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또 그 이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금방 문 닫고 이러는 거예요? 저희들도 사실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게 신기한데 왜냐면 일은 없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그 업을 차리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예.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회사를 만든다는 분들도 있어요. 아, 다른 방법에 있어서 회사를 취업이 안 되니까. 이게 문화재를 하려고 다 이 경력을 쌓은 사람들인데 이제 와서 이제 문화재 업계에 할 일 없으니까 딴 일 하셔 하면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그럼 문화재 업체들이 자구책은 있습니까? 살아나갈 자구책은 200 몇십 개 되는 업체가 딱히 전략적으로 어떤 자구책을 세우기는 참 어렵죠. 문화재라고 하는 업계의 속성이 그렇죠. 보전에 있기 때문에 예. 무분별한 수리도 사실은 조금 정말 안 되는 안 거죠.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세워놓은 대원칙이 최소한의 수리잖아요. 네. 근데 너무 이제 그 외적인 사업을 벌이는 거를 주장하기에도 사실은 그렇죠. 업계의 속성상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쨌든지 간에 제한된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하는데 치중했다면은 앞으로는 많은 일은 하지 않더라도 집중해서 뭔가를 좀 제대로 해나가는 방식으로 좀 수리의 기조를 바꿨으면 싶어요. 올해 대원칙이요. 문화재청 예산 주는 기조의 대원칙이 문화재 활용에 관한 예산, 컨텐츠 개발에 대한 예산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예를 들어서 콘텐츠 발굴을 위한 다양한 게 이제 부수적으로 나올 수 있으려면은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뭔가 연구를 해야지 돼요. 수리업체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얘를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잖아요. 수리할 때 해쳐가지고 속속 다 보고 상량문에 어떤 기록이 있는지 보고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인문학적인 컨텐츠에 대한 기본 자료를 수리업체도 개발해야 수리업체가 충분히 고증하고 연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네.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처럼 딱 정해진 기간 내에 또 정해진 예산 안에 이거를 다 해라라고 하면 그거를 하기에는 부담이 있죠. 그리고 그거는 수리업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같이 그 단계에서 그런 인문학적인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주체하고 같이 들어가서 연구를 해야죠. 그러면 결국에는 수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기성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제일 하나 좀 아쉬운 것이 뭐냐면 그 우리 문화재 주변 공사를 하다 보면 요즘에 보면 빨리 하는 방법, 싼 가격으로 하는 기계 장비를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도 사실 문화재 이론인데, 그렇죠? 문화재 주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문화재청에서도 앞으로 일 하나하나 복원을 할 때는 자연적으로 그냥 빨리 하는 방법, 작은 예산보다는 제대로 된 예산을 책정해서 문화재를 이제 원형대로
우리 하나 만들어내는 것도 옛날 방법으로 전통 방법으로 복원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 문화재 전반의 수리업체나 기능인들이나 그곳에 별도의 그 산업을 구축하려면 사실 다른 분야보다 현격히 열악해요. 그러니까 뭐 왜 그러냐면 그 첫째 그 어떤 그 지원청인 문화재청이 예산 규모가 1조가 안 돼요. 1조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운영비 빠지고 못 빠지면 진짜 지방에 지원하는 예산, 문화재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갖고 260개 업체가 먹고 살아야 되고 기능인은 8,400명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문화재 예산을 늘려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문화재 예산. 그러려면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문화재를 제대로 복원하고 있다.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기획예산처도, 이게 문화재청이, 문화재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으면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려면은 요 상호 두 집단은 늘 협의하고, 이 갈등과 반목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기술자들에 대한 그 경력 관리, 그 다음에 뭐, 그런 실적 관리, 이거를 이제 협회에서 하기로 돼 있죠. 네네. 그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착실히 되고 있나요? 저희가 사실은 뭐 내부적인 준비는 뭐 우리 석장님도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네. 준비를 해왔고, 올해는 이제 그 19년도에 경력 실적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시스템? 이제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 실적 경력을 신고하는 방식이 네. 그냥 이렇게 직접 방문해서 서류 제출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원거리에 있는 업체들이나 기술자 기능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기능인도 실적 관리하게 되나요? 기능인들은 경력 관리를 하죠. 네. 경력 관리를. 네네. 이쪽 기술자 협회에서 하나요? 예, 수리업 저희가 협회에서. 같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그거를 같이 하게. 그거는 그러면 기능인 협회에서 좀 반발이 없습니까? 반발이 있죠. 왜냐하면 보수기술자는 회사에서 들어가서 4대 보험을 전수 다 적용받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능자들은 사실적으로 4대 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기능자가 있고 그냥 일용직으로 한 달이면 한 15일에서 한 19일 정도 안쪽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실 경력 관리에 대한 적용이 그 관리받는 게 틀리기 때문에 기술자하고는 그것도 사실 앞으로 이제 뭐 저희가 사실 우리 문화재 기능협회가 사실 그런 시스템을 뭐 인정받고 뭐 문화재 청에서 지원을 못 받았지만 앞으로 이제 세월이 가면서 문화재 기능협회에서도 경력 관리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두 협회에서 뭐 좀 그런 거에 대한 의견 조율을 나눠보신 적은 있어요? 저희 뭐 작년부터 같이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기능인 분들에 대한 경력을 어떻게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작년에 상당히 많이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토론을 했으니까,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실제로 일하신 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끔 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끔 이제 저희가 이 계획을 많이 짰는데,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종도 직종도 24개 이상이 될 맞아. 정도로 너무 다양하고 이분들에 대한 활동 방식도 너무 다 달라요. 사실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네. 저희 문화재 업계가 사실은 이런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서는 약간 느리게 쫓아가는 경향이 없잖아 있거든요. 예. 근데 저희보다도 훨씬 더 앞서가 있는 산업 분야도 기능인에 대한 경력 관리하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 그분들의 그 활동 행태가 네. 기능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저희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기능자분들에 대한 경력 관리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경력 관리, 기능인의 경력 관리, 실적 관리를 왜 해요? 뭐 문화재 입찰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엔 지금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화두는 문화재 종합 심사 낙찰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사실 그 전에는 저희가 다 그냥 가격 입찰만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재라고 하는 대상물은 상당한 기술력을 요하는 일인데 어떻게 가격 하나로만
일을 할 업체를 선정하느냐. 그래서 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봐야지 된다라고 해서 이제 가격 입찰에 대한 비중을 좀 낮추고 그 다음에 그 업체의 기술력을 평가하겠다라고 한 의도로 도입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의도는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실제로 그 업체의 기술력을 만들어가는 방식은 결국엔 또 돈이다. 돈이죠. 그렇죠. 왜냐면은 업체는 경영 상태 평가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재무 상태가 좋아야지 되고 또 좋은 기술력을 받으려면은 시공업체가 수리업체가 기술력이 좋다는 건 결국에는 인력이 좋다는 거거든요. 충분하다는 거죠. 경험 많은 기술자, 경험 많은 기능인을 보유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의 인건비가 싸냐 이거예요. 비싸죠.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있어야지 되는데 그거를 의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본이 있는 회사가 결국에는 기술력이 좋게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에 지금 뭐 입찰 제도가 바뀌어왔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을 보유해야 진짜 잘하는 사람을 보유해야 점수를 줘야 되는데 기술자도 현장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그 왕성한 경력 있는 사람이 점수를 많이 주고 기능자도 편수를 어떤 사람을 데리고 있어야 되는가 진짜로 편수 유능한 편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일을 참 큰 일을 해본 경험 이러면 괜찮은데 요즘에 종합 평가 심사제가 조금은 모순이 있지 않는가? 오히려 그런 걸 조작하는 경우가 저는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한번. 그 수행자의 내실을 보는 게 중요하긴 한데 지금은 그걸 개선하고자 했는데 결국엔 또 돈으로 인해서 그렇죠, 예. 자본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구조가 됐으니 석장님도 이거를 충분히 이제 느끼실 거예요. 현장에서 네, 일하시다 이해는 하고 보면은 있어요. 네, 네. 이게 다 결국에는 예. 자본력이 되는 회사가 그러니까 그렇죠. 기술력을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이제 몇몇 회사로 공사가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전국이 지금 그런 현상으로 그런 제도죠 지금 보니까. 작년에 나온 그 데이터를 저희가 쭉 보면은 실제로 어느 정도 자본력이 되는 회사가 많이 가져간 그렇죠.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 제가 바람이 있다고 치면 진짜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문화재청장님께서 진짜 문화재 보수복원 우리 문화재 훌륭한 기술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민간업자들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고 우리가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능자들도 지금 70대 되신 분이 최고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야. 전통 기법에 대해서 공법에 대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안 계실 분들이거든. 진짜 죽으면 늦지 않았어요. 그분들을 활용해갖고 문화재 보수 복원하는데 열심히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수리업협회 정말 갈 길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을 겁니다. 문화재 기능인도 안고 가야 되고 기술인도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중책을 맡았어요. 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한 식구죠. 그렇죠. 같이 서로 호흡을 맞춰서 저도 한 식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예. 그 기능인분들, 기술자분들하고 업체 이거는 삼박자가 같이 호흡을 맞춰서 같은 일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품질을 위해서 서로 반목할 수도 있고 또 협력할 수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서로 발전을 해 나가야죠. 지금도 저희는 큰 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얘기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그 역할을 저희가 뭐 저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저희만 생각한다든지 그렇게는 절대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화재를 하는 행위가 과거의 것이고 과거의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도 그걸 착각 속에 사는 분들도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너희들은 다 알아야 되지 다 알아야 되지 다 알지 않느냐. 야, 예. 근데 절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어떠한 그 기술을 개발하는 것처럼 힘든 게 과거의 기술을 찾아가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조금 같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은 훨씬 더 문화재 수리를 하는 행위를 이해하기도 좀 더 쉽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임동조 석장님은 지난번 녹화에 이어서 두 번째 녹화까지 이렇게 참여하셨는데요.
우리 문화재 복원하는데 이제 앞장서고 있는 우리 문화재 기능인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협력이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사실 문화재청 관계자분들하고 또 우리 문화재 보수단청 협회하고 뭐 기술자협회하고 우리 기능자협회가 단합해서 대한민국의 문화재를 더 앞으로 더 굳건하게 참 보수 복원하고 사실 저희들 얘기를 이렇게 이런 우리 그 CPN에 통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알릴 수 있다는 조건이 굉장히 좋은 자리인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아니 자주 좋죠. 있었으면 뭐 좋겠죠? 저희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배 한번 하시고. 자, 건배 한번 하시죠. 우리 건배. 네, 감사합니다. 네. 네.